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시당 지역 시당위원장에 도전하는 세종갑 위원장 이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 세종갑 지역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종시는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폭정과 최민호 시장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서 5천만 국민과 39만 세종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1년 전 오송 참사 그리고 내일 있을 최상병 사망 일주기 이런 일들이 더욱 생각납니다. 참사가 있었고 국민들이 희생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며칠 전에 만난 어떤 노 당원 한 분은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하셨습니다. 뭔가로 어떻게든 울분을 표출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음을 표출하고 싶어서 머리를 그냥 삭발 정도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백골을 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당원들의 이렇게 열렬한 심정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회를 정말 잘 꾸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우리 세종시에는 갑 지역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 세종시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6곳의 지역구를 잃는 사실상 패배의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시의 의장을 역임했던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두 분의 의원님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2012년 세종시당이 출범한 후 그동안 10여 년 동안 승승장구했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당원과 세종시민들께 패배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변명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반성과 각오를 다지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세종시당 위원장이 되어 앞으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세종시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2012년 첫 총선을 위해서 세종시에 온 후 2018년까지 세종시에서 치러진 지선, 총선, 대선의 모두를 기획하고 기획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해찬 시당위원장의 상임 부위원장으로서 공천과 전 지역의 선거운동 과정 전반을 총괄 기획하며 시장선거의 압승과 시의원 선거의 전 지역구 승리라는 쾌거를 이룩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한 30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 의원, 국무총리 공보수석, 세종시 정무부시장,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도움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당을 위해 제 모든 경력과 경험과 역량을 되돌려드리고 쏟아부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당위원장이 되면 편가르기 정치의 구태를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시당의 모든 당직 인선은 갑을 지역위원회가 5대5로 공평하게 나누도록 할 것이며 탄압받은 야당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오랜 세월 정당 생활을 해오신 원로들을 존경하고 새롭게 입당하는 당원들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이 활발히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세종시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교훈처럼 당원이 분열되면 모든 선거는 패배합니다. 당원의 분열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전국의 상황에서는 당이 튼튼히 잘 꾸려져 있어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당위원장이 되면 이길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시당위원장의 권한으로 두지 않고 당원과 후보가 모두 만족할 만한 공천의 공정한 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 당원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당원권이 강화되는 시대 정신에 맞추는 정당 운영으로 지역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당이 단결하는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사천이 아닌 공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발맞춰 세종은 정치 1번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시작점을 그렸고 또 마침표를 찍어야 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숙제를 풀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맞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중앙당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당이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당과 협의하여서 추가 인력의 파견, 예산의 증액 등을 중앙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는 관행에 따르기보다 순리와 이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시당 위원장을 선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하셨고 후 갑 지역위원장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 갑 지역위원장이 하고 후 을 지역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당위원장 경선 불과 2년 안에 지방선거가 치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을 지역위원장이 책임을 지셨다면 이번에는 갑 지역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당내 화합을 통해 다시 활기찬 민주당, 시민들의 칭찬을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 선거의 승리를 성과로 보답하는 시당위원장으로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역강부역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표님의 당대표 후보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강하고 선명하되 측은지심을 늘 새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당원 중심으로 이기는 민주당, 일로서 보답하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예. 네, 대전일보 곽우석 기자입니다. 만약 시당위원장이 되신다면 앞서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좀 자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좀 각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헌 당규에 물론 따라야 되겠죠.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천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당헌 당규대로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그러니까 시장 선거는 뭐 중앙당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방의원은 저희들은 단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이 합쳐진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이게 이제 뽑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헌 당규상으로는 200인 이상 모수가 있으면은 경선을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그 당원들, 권리 당원들 200인 이상 되면은, 그랬을 때 이게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면은 지난번 선거도 보니까 한 5, 60명 정도에서 이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조치원 전체에서 조치원에 한 군데만 경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에는 이제 세 군데 투표소가 있었는데 한 지역만 경선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어차피 조치원 분들은 다 알더라, 서로 권리 당원들이 누군지도 다 알고. 그래서 조치원 전체가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은 그때 당시에 이쪽 그 3, 4 생활권은 있지 않고 1, 2 생활권 중심으로 있었는데 신도시 지역도 보니까 두 지역은 경선이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원 수도 작고, 그래서 중앙당에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종시당의 공천은 세종시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기 당원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합동 유세를 했었죠. 저쪽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합동 유세를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다 연기로 연설을 한 건 아니고 표를 여러 개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어차피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다, 우리 당원들은 서로 알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고 인물 댐댐이가 어떻고 후보의 자질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합동을 했는데, 지금은 당세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당에서 정한 공천 룰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의원들이 우리가 12분, 13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에 따른 하위 20%에 대해서는 25%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 적용하고 플러스 알파로 누가 출마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인가. 뭐 흔히 말해서 신도시 지역은 우리가 다 이긴다고 봐도 지난번에는 신도시 지역에서도 한석을 빼앗겼지만은 다 이긴다고 봐도 저 읍면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고토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까지 다 고려를 해서 후보들과 시당의 특별히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서 이전에 중앙당은 공천 시스템을 1년 전에 완성한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1년에서 1년 한 6개월 전까지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나가시려고 하는 분이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패배 이후 좀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좀 누구도 책임진 결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방선거 때는 이제 저쪽 그 공공기관에 가 있어가지고 직접 관여를 하지 못했는데 선거 끝나고 이렇게 당원 간담회 당원들이 여러 분 모인 자리에 가서 깜짝 놀란 이야기가 투표를 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선거를 하면서 당원이 일치 단결하지 않는 선거에서 이기는 선거를 보지 못했거든요. 당원들이 투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돌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가장 자기하고 친밀하신 분들이 주로 지역에 있는 시의원분들이실 텐데 그 공천 과정에서의 실망감들이 굉장히 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 뭐 여기 언론인 분들도 다 평가를 하실 거고 우리 당원들도 다 평가를 하고 시민들도 다 평가를 하겠지만 심지어 뭐 시청의 공무원들도 다 평가를 하지만은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분을 컷오프를 시켜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연서면하고 해밀동하고 지역이 합쳐지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다. 아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임의로 잘랐다고 하는 건 그건 분명히 감정이 개입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시의원이 저를 열심히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정당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결정이 되면은 열심히 힘을 합쳐서 또 다른 큰 적과 싸우기 위해서 뭉쳐서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과정 속에서 쌓이면서 당원들이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실망을 해서 저는 투표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쌓였다고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 충청 박수빈 기자입니다. 시당위원장은 앞으로의 지선이나 대선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당원들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좀 클 것 같은데 좀 당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후보자 간 정책 토론회나 뭐 개별 토론회를 좀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하면 좋겠는데 일단 토론회를 우리 언론인 분들이 한번 주관을 해가지고 각 후보들을 모시고 한번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문제 제기하는데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의 투표가 인천 지역 유세를 오후 4시에 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그 전에 해버린단 말이에요. 후보의 연설도 들어보지 않고 정견 발표도 들어보지 않고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이제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는 제가 보니까 각 지역위원회, 각 시도당 보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 경선할 때도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아니 좀 이렇게 서로를 알 수 있는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홍보를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언론이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양 후보를 불러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출마 선언한 분이 2분이니까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러서 이렇게 뭐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번 우리 그 세종시 기자단에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시죠. 또 다른 분. 이정복입니다. 예. 세종시의 중앙당의 기능을 이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전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일단 세종 국회의사당 세종 의사당이
이제 상임위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에 따르는 당의 전문위원들도 있고 민주연구원의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의 이제 또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 기능에 맞춰서 중앙당의 기능이 일부 이전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의원총회를 해서 본회의에 표결을 한다든지 당론을 정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 본청에서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중앙당의 기능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들은 상당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중앙당이 지금 사실은 당사도 좁고 또 이 국회가 사실 조금 그 국민 친화적이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중앙당도 일부 당사에 그 국회 본청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 이제 의사당을 지으면 당이 이쪽으로 와야죠. 그리고 중앙당의 그런 정책적인 기능들이 대략 와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연구원도 민주연구원은 업무상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여론조사 팔로업도 해야 되고, 근데 여론조사 업체들이 거의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여의도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민주연구원의 정책 기능은 올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왕에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면은 중앙당의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전에 원래 이제 원내 정당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 세종 의사당이 확정이 돼서 이전을 하면은 각 정당도 중앙당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예, 교통일보 김종기자인데요. 그 시당 위원장이 되시면 편가르기 정치, 구태를 없앤다고 하셨는데요. 구태 정치를 없앤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상하는 것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상하게 세종시당은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지고 나서 사람도 갈라지고 마음도 갈라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시당 아래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갑을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당직을 이제 시당위원장이 당직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당직에 철저한 배분을 해야 된다. 갑지역위원장이 할 때도 갑지역에서 시당 대표를 맡는다 하더라도 을지역 사람들을 등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을지역에서 시당 대표를 하더라도 갑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시당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러지 못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에서 그런 균등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당원들이 서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이전에 제가 그 시당 같이 하고 이럴 때는 체육대회도 하고 뭐 송년회도 하고 신년회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세종시는 서울은 오랫동안 갑을 병 뭐 이렇게 나눠진 지역들이 오랫동안 있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각 지역구별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세종시는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잘 알거든요. 그럼 그 서로를 잘 아는 걸 인위적으로 자꾸 장벽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런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오랜 정당 활동하신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당에 오랫동안 진짜 고인물처럼 계신 분들을 존중을 해주는 풍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원들은 또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당원이 누가 왔는지 오랜 정당 생활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고문이었는데 싹 다 고문이 날아가고 고문을 3명만 젊은 사람으로 앉히고 이런 현상을 반복하면은 정당의 질서가 무너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나 당직 인선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저하게 구태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저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판세를 좀 분석해 보면 처음 공천심의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놓을 때
결국엔 세종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뭐 송거라든가 수풀라든가 모집단이 작아요. 그래서 뭐 1, 2%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판도를 좌지우지했다고 이제 보는 게 뭐 초선 의원들 뭐 신인 가점이나 여성 각종 중복되진 않지만 가점으로 승패를 많이 가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는 아까 잠깐 뭐 박성수 의원도 구체적으로 저는 이름을 말 안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랬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당원들 사이에서. 예. 이제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볼의 취지가 있잖아요. 정치 시민이나 예. 나 예. 취약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정치 중용문 역할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하게 되면 또 반대국부가 뭐냐면 지금 현역 시의원들은 최고의 8년 연속 지위를 잡거나 많은 혜택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청년 심리 각점제들 이번에는 저번에 약간 폐해가 있었으니까 줄인다 하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되게 이득을 많이 보고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구조거든요. 시당 위원장이 되시면 안돼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 중앙당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헌 당규상의 신인 여성 가점에 이제 청년 가점 이런 게 있는데 가점을 계속 그 청년 가점은 나이만 되면 계속 부여를 하거든요. 여성은 처음 출마할 때만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세히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문제는 뭐냐면은 탈당과 복당의 과정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한 사람은 아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당원들은 생업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탈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복당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주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좀 도시 생활에 맞지 않는 약간 시골틱한 당헌 당규가 여전히 좀 적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텐데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지방의원 공천과 관련된 도출된 문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제도를 할 때 두 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서울시의원 출마했잖아요. 세종시에 출마를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신인 가점을 안 줘요. 거의 무슨 제도지 이게?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의아한 점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신인 가점이나 여성 가점이나 청년 가점이나 이런 데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그다음에 탈당 전력이나 또 마이너스 되는 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정치하게 짜야 된다. 치밀하게.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시당위원장이 되면은 이제 당에서 지방선거 TF 같은 거 만들 거 아닙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3선 4선급에서 되면은 뭐 어차피 다 제가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지방선거 이전에는 그런 지방선거 김대중 대통령 때도 지방선거 기획 TF가 있었어요. 그때는 각 지방의원 대표를 하고 중앙당의 사무총장 조직 뭐 담당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서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참석하고 그때는 정균환 사무총장이 있을 때 그런 지방의회 대표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당헌 당규가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당헌 개정을 하고 당규를 일부 손을 봤지만은 앞으로는 지방선거에 발맞춘 지방조직 규정이나 그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이나 이런 걸 좀 정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세종 갑 사태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재산 등록에 대해서 검증할 수단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정당 생활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뭔 기능을 하는 거냐? 서류 1번부터 30번까지 잘 낸 것만 보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후보자께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검증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서류를 제출해 봤으니까 재산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등기소에서 제출하라고 한 걸 다 제출하면은 그런 검증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쭉 리뷰를 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면은 세종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당에서 공천할 것인가를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큰 틀을 먼저 얼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수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정말로
동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배심원제 같은 거 하면 돼요. 배심원제. 자기가 배심원 추천하는 거예요. 국민 참여 경선 하듯이. 자기가 지역 사람들 배심원제 해가지고 쭉 지역 사람들 추천해서 토론해서 배심원들이 찍는 거죠. 후보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두고 토론시켜서 그걸 보고 배심원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 제도도 지금 당에서는 열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절차나 방식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아직 한 번도 시도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세종시 같으면은 저는 특히 갑지역위원회는 정말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갑지역위원회 공천에 대해서 을지역위원회에서 그렇게 타치 안 하거든요. 을지역위원회 공천에 대해서 갑지역위원회 타치 안 합니다. 다만 시당 차원에서 공심위가 하는데 서로 의견은 존중해줘요. 그런 풍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직력이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각 지역위원회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서로 관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정한 룰을 딱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만약에 시당위원장이 되면은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 세종시의 현재, 물론 이제 세종시는 또 변수가 하나 있긴 하죠. 한석을 지금 늘리느냐 마느냐가 또 21석을 만드느냐 마느냐가 이번에 과제이긴 한데, 그런 까지 포함해서 21석으로 늘렸을 때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 지금부터. 예, 또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